안녕 여러분. 회계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수요일날 1, 2교시죠? 근데 선생님은 이거 녹화하는 오늘이 비 오는 우중충한 월요일 오후예요. 수요일날 2시간 동안 선생님과 수업을 할 건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2시간 수업하기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과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까 해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실에서 우리가 수업을 하면 천천히 수업하고 중간에 재밌는 이야기도 하면 이 어려워 보이는 교과목도 좀 쉬울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3시간짜리 수업을 1시간 강의로 해야 되고 그나마도 한 30분에 끝마치려면 중간에 재밌는 예를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가 재미없더라도 조금만 참고 있다가 지금 같으면 5월쯤 개학할 수 있을 것 같죠? 5월 달에 오면 선생님하고 그때 재미있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수업했던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 지난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이 회계라는 교과목의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기억나나요? 네. 고마워요, 선생님. 너무너무 어색해 죽겠어, 아주. 이 회계원리라는 교과목은 다들 처음 배우는 교과목이긴 하지만 나중에 진학하거나 취업하거나 다 필요할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또 내신 성적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수능에도 나오는 수업이고 그러니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 했었고 또 회계가 수학하고 비슷하다 그랬어? 아니면 국어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국어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차라리 한자를 잘 알면 되지 수학은 사칙연산만 알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래서 문제 잘 풀었더라 보니까 선풍기 기억나요? 1,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선풍기를 800원에 사왔어. 그리고 우리의 질문은 뭐였지? 수익이 얼마입니까? 였는데 정답에 200원 쓴 사람이 있더라. 왜 그런지 몰라. 산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 어려운 거예요. 약속. 수익, 비용, 이익.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런 수업을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무리 쉽게 이야기해도 이 과목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 1학년들이 배우는 교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랬죠.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 죽겠다고 이야기했더라고. 4번 문제인가 기억나나요? 너무너무 배우고 싶다고 1번을 다 선택해줬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은 회계의 뜻과 목적. 시작할 때마다 맨날 뜻과 목적이 나와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회계에 대해서 이 회계란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 이거 왜 하는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종류가 나눠져 있는지, 또 어떤 기본 전제를 가지고 해야 될지 이렇게 4가지를 배워볼 건데 이번 시간엔 첫 번째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 회계를 하는 뜻, 회계라는 뜻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회계의 뜻이 뭔지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 과제로 줬었잖아. 지난 시간 과제의 뜻을 쓰라고 했더니 우와 모든 친구들이 거의 다 이렇게 썼어요. 회계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교과서를 찾아서 잘 친 친구들도 있고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돈 계산하는 거요 라고 한 친구들. 네, 맞아요. 근데 이 뜻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배워볼까 해요. 돈 계산은 나도 용돈을 받으면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월급을 받으면 그때도 돈 계산하잖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가 돈 계산하는 장부를 뭐라고 하지? 내가 돈 계산하는 것, 용돈 받아서 적는 거 뭐라고 하죠? 그게 바로 회계예요. 내가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월급을 받아서 쓰는 걸 뭐라고 하죠? 가계부. 그 가계도 회계의 하나예요. 그런데 회계란 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회계의 회자는 모일 회자인데 회사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내가 하는 건 용돈기 입장, 내가 하는 회계는 용돈기 입장, 엄마 아빠가 하는 회계는 가계,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하는 회계를 회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 계산하는 게 회계니까 여러분이 돈 계산이라고 하는 거 틀리지 않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어디서? 회사에서 돈 계산하는 걸 회계라고 해요. 좀 더 살을 붙여보자. 회사에서 돈 계산을 언제 할까요? 그렇지, 장사를 해야 하겠죠? 이 장사를 우리 회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사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또는 유식하게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이런 말을 대학교에서는 쓰는데 우리는 이 정도 수준으로 알자고.
회사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동계산을 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거래가 발생해서 동계산을 아무렇게나 하면 될까? 그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잖아. 이 교과서에 어떻게 동계산하는지 쓰여져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동계산하는지 일정한 기준에 맞게 돈 계산해요. 회사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준에 맞게 돈 계산을 하는데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돈 계산한다고 해요. 그러면 회사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준에 맞게 돈 계산을 하지 이렇게 돈 계산해서 뭘 알고 싶은 걸까? 회사에서 돈 계산을 왜 하지? 어려워하지 말고 문구사에서 또는 저기 슈퍼마켓에서 하루 장사가 다 끝나고 아주머니가 돈 계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장사 잘 됐네. 얼마 버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을 유식한 말로 유용한 정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회계의 뜻이 다 이야기된 것 같아요. 회계의 뜻이 무엇이라고? 회사에서 장사, 거래를 하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규칙에 맞게 잘 돈 계산해가지고 얼마 벌었는지 계산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게 회계의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해볼까? 회사에서 장사한 걸 잘 계산해서 얼마 벌었는지 알고 싶은 것. 이게 회계의 뜻인데 회계의 좁은 뜻이라고 하고 같은 말로 이런 말을 써요. 부기. 부기란 말 혹시 들어본 친구 있을지 모르겠다. 예전에 어머니들이 학교 다닐 때는 이 회계를 부기라는 교과목으로 불렀거든. 이 부기는 장부 기입의 준말인데 장부에 어떻게 기입하느냐? 회사에서 격리 직원이 돈을 쓰고 벌면 이런 장부에 어떻게 이걸 써가지고 돈 얼마 벌었지 이렇게 계산하는 걸 옛날에 부기라고 했고 그걸 요즘에는 회계라고 불러요. 이건 회계의 직접적인 뜻, 좁은 뜻이고요. 뜻을 배울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좁은 뜻이 있고 넓은 뜻이 있어요. 회계가 좁은 뜻으로는 당장 동계산에서 얼마 벌었는지 알아내는 것. 이게 좁은 뜻인데 요즘 말하는 넓은 회계의 뜻은 이렇게 회사에서 동계산에서 얼마 벌었는지 계산해서 이걸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 이것까지를 넓은 뜻이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을 회계에서는 정보 이용자라고 불러. 정보 이용자가 이런 회계 정보를 가지고 뭘 할까?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고요? 사장님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사장님은 돈을 얼마 버는지 보고 이 사업을 더 투자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거야. 또 직원도 필요해 할 수도 있어요. 이 회사의 버가 얼마 버는지 보고 월급을 얼마 받아야 될지 계산할 수 있겠지. 또 나라도 필요할 수 있을 거야. 나라는 이걸 얼마 버는지 보고 세금을 얼마 매겨야 될지.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판단을 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될 거야.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게 회계의 넓은 뜻이에요. 자, 네 가지 테마 중 하나 정리됐을까?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 자, 회계의 뜻. 좁은 뜻은 뭐라고? 회사에서 거래가 발생한 걸 잘 기록 계산해서 얼마 벌은지 계산하는 것. 넓은 뜻은 뭐라고요? 회사에서 장사한 걸 얼마 벌은지 계산해서 여러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회계의 넓은 뜻이 되겠습니다. 재미없죠? 시간 있으면 교실에서 더 재밌게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 테마 들어가 볼까? 이번 두 번째 테마 공부해 볼게요. 두 번째는 회계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어렵지 않아요. 뜻이랑 같아요. 학교의 뜻이 뭐죠? 공부하는 곳이죠. 학교의 목적은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뜻하고 목적은 같은 거예요. 해볼까? 회계의 뜻이 뭐였지? 회사에서 장사한 걸 가지고 기준에 맞게 잘 계산해서 유용한 정보 얼마 버는지 알아내는 게 회계의 뜻이었잖아요. 목적은 회사에서 장사한 걸 잘 동계산해서 얼마만큼 벌었느냐 알고 싶은 게 회계의 목적이에요. 회계가 동계산이라면 그럼 동계산하는 목적이 뭐야? 얼마 버는지 알고 싶어야겠지. 그거 유용한 말로 유식한 말로 유용한 정보. 유용한 정보가 뭐라고요? 얼마 벌었는지 알고 싶다는 이야기죠. 얼마 벌었는지. 이게 회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 이것도 뜻이 두 개니까 목적도 두 개겠죠? 좁은 목적과 넓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좁은 목적은 동계산에서 얼마 벌었는지 알고 싶은 게 좁은 목적이고, 넓은 목적은 얼마 벌었는지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고 싶은 것. 그게 넓은 의미의 목적이죠. 같은 거죠? 뜻과 목적은 같은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 문장, 회계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회사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준에 맞게 기록 계산 정리해서 유용한 정보를 만들고 여러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한 이 정의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것들을 다 뽑아내려고 해요. 정의는 끝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게 회계의 뭐라고 했죠? 넓은 뜻이자 넓은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회계에서 동계산해가지고 얼마 버는지 알고 싶은 것을 회계의 좁은 뜻이라고 했고, 회계의 좁은 뜻이면서 또 좁은 목적, 직접적인 목적이 되겠지. 그래서 회계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 동계산 이유가 뭐라고? 얼마 벌었는지 알고. 나 얼마 벌었는지. 그러면 A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벌었어요. B라는 사람은 800만 원을 벌었어요. 자, 어느 사람이 더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일까요? 1,000만 원 번 사람이라고? 아니야. 이 사람은 1,000만 원 벌었는데 가지고 있는 게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은 아까 800만 원 벌었다고 했죠. 근데 2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억 800만 원이 있어. 자,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더 좋은 걸까? 당연히 이쪽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회계 동계산을 해서는 얼마 벌었는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네. 얼마 벌었는지 뿐만 아니라 얼마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어요. 가지고 있는지 벌었는지. 아, 글씨 잘 못 알아보겠죠? 나중에 여러분한테 나눠줄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 파일 보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고 선생님은 그냥 설명하면서 이야기할게. 자, 회계의 목적이 유용한 정보였는데 유용한 정보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벌었는지가 중요해요. A라는 사람이 1,000만 원 있고 B라는 사람이 1,000만 원 있다고 같은 게 아니에요.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500만 원을 벌었고 이 사람은 300만 원을 손해봤어요. 그러면 같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판단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이걸 여러분이 외워야 하는 유식한 이야기로 해볼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그 기업의 재무 상태라고 해요. 재무 상태. 그리고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장사에서 얼마나 벌었는지를 경영의 성과, 경영 성과라고 해요. 경영 성과. 자, 그러면 동계산에서 얼마 가지고 있는지 얼마 벌었는지 유식한 말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알고 싶어. 이게 회계의 좁은 목적, 직접적인 목적이 되겠어요. 물론 넓은 목적은 이런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겠지만 좁은 목적은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알고 싶은 거지. 그럼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험을 쳤어요. 시험 잘 쳤어. 뭘 봐야 할 수 있지? 성적표를 봐야지. 뭘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회계 동계산을 잘했어. 얼마 가지고 있는지 얼마 벌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뭘 봐야 되겠죠? 그 봐야 되는 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렇게 불러요.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표를 재무 상태표. 와, 외워야 되는 단어가 하나씩 나오네. 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는 재무 상태표. 그 다음에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 수 있는 표를 손익 계산서라고 불러요. 우리가 외워야 될 두 가지 용어네.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게 재무 상태표. 경영 성과를 알 수 있는 게 경영한 성과, 장사한 성과잖아. 그러면 손해가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계산해 놓는 것 손익 계산서. 나중에 재무상태표는 BS, 손익계산서는 IS 뭐 이렇게 약자를 쓰는데 아직까지는 잘 몰라도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억해줘야 되겠네. 유용한 정보를 만드는 게 회계의 목적인데 그 유용한 정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재무상태와 얼마나 벌었는지 경영성과. 그걸 알 수 있는 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우리 1학년 때 회계원리 배워가지고 최종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회계 잘 배워가지고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있으면 회계를 다 배우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거라는 거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걸 만드는 것이 회계하는 목적입니다. 이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같은 표들, 이거 말고도 기업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표들이 있는데 이런 표들을 다 합쳐서 재표라고 불러요.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모든 표들. 이게 유용한 정보라는 말이니까 이렇게 회계의 목적을 정리하면 되겠네. 회계의 목적을 쉽게 말하면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계산하는 것. 유식한 말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밝히는 것. 또 다른 말로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것. 이게 회계의 목적이고 합쳐서 재무제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회계의 목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회계의 목적 됐니? 자, 그러면 두 번째 회계의 목적 끝. 자, 그럼 회계의 뜻, 목적 끝나고 세 번째 내용 해봅시다. 세 번째, 회계는 동계산하는 것이고 동계산하는 거의 목적은 얼마 버는지 알고 싶은 것이고 그러면 이런 동계산의 종류, 회계의 분류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분류는 이게 좀 이야기가 좀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난 앉아있는 걸로 보이네. 친구들을 분류할 때 머리가 긴 친구, 짧은 친구의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안경을 낀 사람, 끼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고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회계도 이 분류하는데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전통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요즘은 다른 기준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세 가지 정도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까 해요. 첫 번째 분류입니다. 첫 번째,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분류인데 여기 단어에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 이용자. 정보 이용자가 뭐였지? 회사에서 동계산 해가지고 얼마 버는지 계산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이용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여러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사장님도 필요하고요. 종업원도 필요하지. 그 다음에 돈 빌려준 사람도 필요하겠지. 국가도 필요하겠지. 왜? 세금 내려고. 또 취업하는 언니들도 필요하겠죠.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아닌 회사인지 알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건데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사장님과 종업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장님과 종업원은 그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들, 내부의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밖에 있는 사람들, 투자한 사람, 정부 이런 사람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에 따라 부르는 용어가 달라요.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해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분류니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관리회계. 그 다음에 기업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불러요. 재무회계.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 벌었는지 얼마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생산했을 때 이익이 많이 났는지 이런 정보를 알고 싶을 것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돈을 얼마 벌었느냐는 걸 객관적으로 알아서 내가 저 회사에 투자를 할까 말까 돈을 빌려줄까 말까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회계에 크게 나누는 것은 내부에 있는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를 위한 관리회계와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재무회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 중에 특히 국가가 필요해. 국가는 기업 외부 사람이잖아. 근데 국가는 왜 필요할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래서 재무회계 중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만 따로 빼서 세무회계라는 말을 써요. 세무회계. 원래는 두 개로 나누는 건데 세무회계는 재무회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세 개로 나누기도 하고 중요하게는 관리회계, 재무회계 이렇게 나누기로 합니다. 자, 이건 뭐에 대한 기준이었지?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관리회계, 재무회계라고 나누고 기준이 다르면 또 다른 분류가 있다 그랬죠? 그건 어디서 찾아볼까? 여기서 찾아볼게. 회사에서 돈계산할 때 기록계산 정리, 돈계산할 때 돈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방법이 있어. 이건 답부터 이야기해 볼게. 단식 부기가 있고
복식 부기가 있어요. 단식, 복식? 단식이 뭘까? 혼자. 네, 탁구할 때 혼자 하는 단식, 둘이 할 때 복식. 그걸까요? 맞아요. 단식은 한 번 한다는 소리고 복식은 두 번 한다는 이야기야. 뭘 두 번 계산하느냐? 우리 용돈기 입장에 이렇게 쓰지 않니? 노트를 1,000원 주고 샀으면 노트 1,000원 끝. 근데 복식부기는 노트 1,000원만 쓰는 게 아니라 노트를 샀으면 노트 1,000원은 늘어나고 돈은 1,000원 줄어들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쓰는 걸 복식부기라고 해요. 용돈기 입장을 한 번 썼지만 회사에서 쓰는 회계는 이렇게 두 번 쓰는 복식부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외울까? 단식부기는 장부에 한 번 쓰는 거, 복식부기는 같은 거래를 두 번 쓰는 거. 이렇게 단식부기, 복식부기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회계는 단식부기는 누구든 할 수 있잖아. 용돈기 입장 가계부는 누구든 쓸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일부러 배워야 하는 건 이 복식부기라서 따로 배우는 겁니다. 자,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 한 번 기록하면 단식부기, 두 번 기록하면 복식부기입니다. 이게 되게 복식으로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합시다. 회계를 나누는 첫 번째 기준, 정보 이용자 따라 관리회계, 재무회계. 그 다음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 단식부기, 복식부기. 이거 말고 하나 더 해볼까? 하나 더. 이런 말은 어떨까요? 회계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영리라고 불러요. 영리. 영리하다, 영리가 아니라 영리성이 있다, 영리성이 없다. 영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익에 따른 이야기인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계는 영리회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안일 비자 써서 비영리회계 라고 불러요. 회사에서 돈 계산하는데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계가 있다고요? 네,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영리회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에서 회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영리회계는 국가, 그 다음에 학교, 사회복지단체, 종교기관 이런 것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회계 처리 방법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계 처리 방법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수준은 아니지만 분류만 이렇게 나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류 3개 정도 배웠네. 가장 중요한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 관리회계,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가 하는 재무회계. 우리는 이 중 재무회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쓰는 단식회계, 두 번 쓰는 복식회계. 이건 우리는 복식부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회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회계.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영리회계를 배울 거예요. 이 중에 차이가 하나 있네. 다 영리회계, 관리회계라고 불렀는데 얘는 단식부기, 복식부기라고 불렀어요. 단식회계, 복식회계라고 해도 괜찮아요. 틀리면 아니에요. 그런데 장부에 적는 방법이잖아. 장부에 적는 방법을 옛날에 뭐라고 했지? 부기라고 했으니까 얘는 장부에 어떻게 적는 방법이냐니까 단식회계, 복식회계란 말보다 단식부기, 복식부기란 말 더 자연스럽게 쓰는 것 뿐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단식회계, 복식회계 괜찮습니다. 이렇게 회계의 분류 3가지를 해봤고 요즘은 컴퓨터로 하는 거에 따라서 손으로 하는 수작업 회계냐, 컴퓨터로 하는 전산회계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 분류를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계의 분류도 끝. 자, 마지막 4번째 항목입니다. 뜻과 목적 분류 배웠으니까 마지막 4번째는 회계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해요. 가정. 말이 좀 이건 정확한 용어가 아닌데 회계에서는 사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공준이란 말. 근데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전제가 되는 것, 기본이 되는 것, 회계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한번 배워볼까 해요. 일단 이번에는 여기서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회사가인데 회계를 하기 위한 기본 가정 중에 누가가 중요해요. 돈을 얼마 벌었는지 계산하는 건데
내가 번 건지 회사가 번 건지 사장님이 번 건지 이게 정리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는 회계는 모든 기준이 회사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사 중심. 자, 생각해 볼까? 내가 격리 직원이어서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줘서 월급을 썼어요. 그러면 월급을 받으면 돈을 번 걸까요? 쓴 걸까요? 뭘까요? 큰 거예요. 직원은 번 거지만 회사 입장에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한테 월급을 줬으니까 돈을 쓴 거예요. 쓴 거.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회계의 기본적인 가정 전제인데 회사 입장에서 해야 된다. 나중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사장님이 회사를 세워가지고 돈을 1,000만 원을 딱 내놓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돈을 딱 내놓고 시작했어요. 자, 돈을 썼을까요? 벌었을까요? 벌었어요. 자,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회사에 회사 입장이니까 이 회사는 사장님이 주인이긴 하지만 사장님이 돈을 내서 회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돈이 줄어들고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나중에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모든 회계에서는 모든 동계사는 회사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것이고 이 회사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럼 회사가 어디까지냐? 자, 학교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학교를 잘 알고 있으니까. 1학년, 우리 학교 1학년 일반 친구가 등록금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는 돈을 벌었을까요? 벌었겠죠. 성함여중은 돈을 번 걸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성함학원 재단이라면 돈을 번 걸까요? 아닐까요? 번 거 맞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그 범위에 따라 벌었다 안 벌었다가 달라지는 걸 거예요. 자, 창문여중 친구가 등록금을 냈어요. 돈 벌었나요? 안 벌었다고? 우리 학교에서는 안 벌었겠지만 서울시 교육청이라면 벌었겠죠. 자, 보세요. 우리가 돈을 얼마 벌었는지 계산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회계인데 그러면 누가 벌었는지를 어디까지 정하느냐도 꽤 중요하겠죠. 이렇게 돈을 계산하는 회사가 어디까지인지 그 장소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회계 단위라고 불러요. 단위. 회계 단위가 뭐라고요? 동계산을 하는 장소적 범위예요. 장소적 범위. 아, 이 장소는 진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범위. 어디까지이냐? 이해할 수 있겠나요? 회계 단위, 동계산을 어디까지 범위로 잡을 것인가? 이게 미리 가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했지? 미안해요. 이걸 회계 단위라고 불러요. 회계 단위. 모든 회계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것과 우리 회사가 어디까지인지 정해놓는 것을 회계 단위, 회계를 하는 장소적 범위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가정도 해야 되겠네. 회계를 하는 장소적 범위도 있다면 이런 범위도 있지 않겠니?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회계를 하는 시간적 범위를 회계 기간이라고 불러요. 회계 기간, 회계 기간, 회계 기간.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회계 목적이 얼마 벌었느냐이잖아요. 그런데 500원 벌었어요. 이 회사는 700원 벌었어요. 자, 어느 회사가 더 많이 번 걸까요? 어디? 700원이라고? 틀렸어요. 왜? 500원은 이번 달에 번 거예요. 이 회사는 2달에 걸쳐 700원을 번 거예요. 그러면 이쪽 회사가 더 많이 번 거죠. 한 달로 따지면. 이렇게 유용한 정보가 되려고 하면 이런 가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돈을 벌었다. 돈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어느 기간 동안 가지고 있느냐? 이걸 정해놔야 되겠죠. 그래야 비교가 될 거니까. 동계산을 하는 시간적 범위를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회계 기간은 주로 1년 기준으로 해요. 회계에서 쓰는 기간이라 회계 기간이라 불러요. 근데 주로 1년으로 하니까 대부분의 회사가 1년 중에서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주로 쓰거든요. 연도하고 똑같죠? 그래서 회계 기간을 다른 말로 회계 연도라고도 부릅니다. 회계 연도. 그런데 다를 수 있어요. 회계 연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건 좀 중요한 개념이니까 알아야 될 것 같으네. 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 얼마 벌었냐 계산하는 게 회계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회계 기간. 그런데 우리 회사는 겨울에 장사를 하는 회사야.
털모자를 만들어 파는 회사지. 그러면 털모자는 아마 이때부터 이렇게 팔렸을 거 아니에요. 겨울에 디자인을 만들어서 팔았을 거고 또 그 다음 겨울 시즌에 디자인을 만들어서 팔았을 거예요. 근데 1년 단위로만 꼭 동계산하면 요때를 나누어서 얼마 벌었냐 계산해야 되니까 비합리적일 것 같죠. 이런 회사는 7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를 회계 기간으로 삼으면 이번 시즌에 얼마를 벌었고 다음 시즌에 얼마를 벌었고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 기간은 반드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라 회계에서 정한 기간이에요. 상법에 정해져 있어요. 1년에 한 번 이상만 하면 되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는 회사도 있고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는 회사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또 대부분의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니까 우리가 예시를 그렇게 드는 겁니다. 하지만 회계 기간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회계 기간은 나중에 더 재밌는 이야기 할 게 많은데 그건 수업 시간에 등교 수업했을 때 이야기 하도록 하고 지금은 간단한 용어만 외우고 한번 가볼까 싶으네. 자, 다시 회계 기간은 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 기간 또는 회계 연도라고 해서 잡는다고 했죠? 네. 이 회계 기간에 처음을 뭐라고 하느냐? 연도로 땄을 때는 연초라고 부르고 연초라고 부르는데 회계 기간의 처음은 기초라고 불러요. 그리고 회계 기간의 말은 연도의 말은 연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회계 기간의 말은 기말이란 말을 불러. 기초에 어떠어떠했고 기말에 어떠어떠했고 그러면 기초와 기말 사이는 기중에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회계 기간 중에 기중에. 자, 그리고 이런 용어도 한번 해볼까요? 연도로 따지면 이번 연도를 금년이라고 부르고 전년도를 전년도, 다음 연도를 뭐라고 하지? 내년, 이런 말 쓰죠? 내년. 올해자를 써서 내년이라고 해요. 이거는 앞전자를 써서 전년. 근데 회계에서는 이걸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상대적인 용어. 이번 연도의 회계 기간을 금년, 당해 하는 것처럼 당기라고 불러요. 당기. 이번 해당 기간, 이번 기간 당기. 그리고 지난 회계 기간, 지난 연도에 동계산에 썼던 1년도는 전기라고 불러요. 전기. 지난 회계 기간. 그리고 앞으로 올, 다음에 올 회계 기간은 내기가 아니라 딸을 차기라는 말 써요. 차기. 왜? 장남, 차남 할 때 쓰는 딸을 찾자. 그러니까 이번 회계 기간은 당기, 전년도 회계 기간은 전기, 다음 회계 기간은 차기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전기의 말을 전기 말이라 부르겠죠. 이번 기간의 처음은 당기 초라 부르겠죠. 전기 말은 당기 초와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요? 어젯밤 12시는 오늘 아침 새벽 0시랑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 용어만 알아두면 좋을까요? 회계를 하는 시간적 범위, 회계 기간. 회계 기간의 처음은 기초, 회계 기간의 말은 기말. 이번 회계 기간은 당기, 전년도 회계 기간은 전기, 다음 회계 기간은 차기.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 기간은 이야기할 게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회계를 하기 위한 공준 중에 공통된 기준, 전제 중에 회계를 하는 장소적 범위, 회계를 하는 시간적 범위를 살펴봤어요. 한두 개만 더 살펴볼게요. 회계를 하는 시간적 범위, 장소적 범위도 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회계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모든 회계는 다 현금이라고 할 수 있죠. 화폐 가치의 공준, 화폐 가치의 기준, 화폐 가치의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회계에 계산되는 것은 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벌었다, 얼마 썼다, 재산이 얼마 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걸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에서 대상이 되는 것들은 돈으로 측정 가능한 것들만 회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재산이 똑같은 회사 중에 이쪽 회사는 직원들끼리 되게 친하고 이쪽은 직원들끼리 맨날 싸워요. 그러면 회계에서는 이 회사는 이 회사나 다 같은 회사로 보는 거죠. 이렇게 직원들이 더 단합이 잘 된다, 사이가 좋다는 것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는 코카콜라고 여기는 이마트콜라야. 그러면 재산은 똑같지만 이 이마트콜라가 모양은 없지만 이 코카콜라라는 그 상표의 가치가 훨씬 높은 거 알죠?
그런 것들은 돈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 상표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회계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준 세 가지를 살펴봤고 한 개 더 해볼까? 우리가 회계의 뜻 할 때 이 기준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동계산할 때 어떤 규칙에 맞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 규칙에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규칙. 이 규칙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회계 계산할 때 이 장부에 쓰는 방법인데 이 규칙이 어디에 있느냐? 가장 큰 규칙은 법이에요. 상법. 상법의 기준 안에 있는 거예요. 상법. 이 큰 상법 안에 돈 벌고 썼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기준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네.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회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회계 기준이 되겠어요. 이 용어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설명만 하는 거야. 회계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 기준이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 또는 기업 회계 기준서라는 책자가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배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맞춰 하다 보니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도 나가 있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와 있으니까 이게 같이 비교가 될 수 있으면 좋겠거든. 이 회사가 잘 벌었나? 이 회사가 잘 벌었나?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모두가 다 같이 공통된 기준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국제회계 기준. IFRS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통일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국제적으로 기준을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나라 실장하고 좀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고쳤어요. 우리나라에 맞게. 그래서 이렇게 부르네. KIFRS. 한국말로 하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말이 좀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회계는 어떤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상법이다. 그 외에 회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한다. 또는 세계적으로 KIFRS 기준에 의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한번 들어만 봤으면 되겠어요. 그냥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한대. 또는 국제적으로는 국제 기준에 맞춰서 한대.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작은 기업들은 이 기준으로만 하면 되겠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 기준에 맞게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 두 가지 기준이 다 혼합되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걸로 해야 돼요? 고민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준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냥 다만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공식화된 약속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계 공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요. 이어서 오늘 배웠던 네 가지를 다 총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긴 시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것 정리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회계의 뜻, 목적, 분류, 공준 이 네 가지를 배웠네요. 이 네 가지를 필기해가면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뜻이 뭐였냐? 뜻. 회계의 뜻은 좁은 뜻이 있었고 넓은 뜻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준에 맞게 복식부기로 동계산해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 회계의 좁은 뜻이었죠. 이 좁은 뜻을 뭐라고 불렀더라? 부기라고 불렀어요. 부기하고 같은 말이었어요. 장부기 방법. 넓은 뜻은 뭐였죠? 이렇게 동계산한 것을 여러 사람들이 이용해서 합리적인 판단, 의사결정을 내리게 도와주는 시스템. 이걸 회계라고 불러요. 회계의 넓은 뜻. 기업에서 경영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서 여러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학문. 그게 바로 회계의 넓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회계의 뜻 이렇게 마무리하고 회계의 목적에서 뭘 배웠죠? 뜻이랑 같은 것이었어요. 같은 것.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했었죠. 회계가 동계산하는 거였으니까 회계의 목적은 회사에서 동계산해가지고 뭘 만드는 거? 유용한 정보를 만드는 게 회계의 목적이었죠. 목적. 돈 계산해서 유용한 정보가 무엇이었냐? 두 개였어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했더라? 선생님 뭐라고 했죠? 재무상태.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고 싶은 거.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는 유식한 말로 경영 맞습니다. 경영성과. 이거 알고 싶은 게 회계하는 목적이라고 그랬죠. 직접적인 목적. 오늘 배운 것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는 뭘 봐야 알 수 있었죠?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건 뭘 만들어서? 재무상태표. 경영성과는 뭘 봐야 알 수 있죠? 손익계산서.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건데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같은 합쳐서 재무제표라 그랬죠? 이 재무제표 같은 유용한 정보를 만드는 게 회계의 목적이었습니다. 동계산에서 얼마 벌었는지, 얼마 가지고 있는지 이거 계산하는 게 회계의 목적. 다음, 회계의 분류에 대해서는 분류는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봤었죠. 첫 번째 기준, 가장 중요한 것, 정보 이용자.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무슨 회계? 관리회계. 기업 외부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고자 했던 회계는 무슨 회계? 재무회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고, 재무회계 중에 특별히 국가가 세금을 매기는 회계는 무엇이라고요? 세무회계. 이렇게 세 개 또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것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은 기록계산 방법에 따라서 동계산할 때 한 번만 적느냐 두 번만 적느냐에 따라서 단식회계, 복식회계. 근데 얘는 장부 쓰는 방법이니까 회계라는 말 대신에 단식, 부기, 복식, 부기란 말 더 쓴다고 했죠? 한 번 적는 방법, 두 번 적는 방법. 우리는 두 번 적는 방법으로 할 거라고 했어요. 다음, 여기는 없었지만 이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느냐,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로 나눌 수 있고, 영리회계는 은행, 부기 이런 데도 다 영리회계고요. 회사. 비영리회계는 학교, 관공서, 가정, 그다음에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병원. 병원은 좀 애매한데요. 우리나라에서 병원은 영리기관이 아니라 비영리기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관리회계, 재무회계, 단식부기, 복식부기, 영리회계, 비영리회계. 그리고 회계를 하기 위한 공준을 마지막에 했었는데 어떤 기본적인 가정을 가져야 된다고 했었지? 일단 첫 번째, 회계는 누구 입장에서 하느냐? 회사 입장에서 한다 그랬죠? 이걸 뭐라고 했죠? 회계를 하기 위한 장소적 범위. 회계 단위라고 불렀죠, 단위. 회계 단위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계를 하는 장소적 범위. 어느 정도 범위에서 계산하느냐, 우리 회사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과 또 모든 건 회사 입장에서 해야 된다. 사장님이 돈을 출자해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사장님에서는 돈이 나오고 회사에서는 돈이 들어왔다라고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나중에 거래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를 하는 장소적 범위가 있으면 시간적 범위도 있다 그랬죠. 시간적 범위는 뭐라고 불렀죠? 회계 기간, 회계에서 쓰는 기간 또는 회계에서 쓰는 연도라고 했는데 이 기간은 주로 1년이라고 했죠. 1년. 1년이 아닐 수도 있지만 1년 이내에 한 번 이상 하라고 상법에 정해져 있고 1년에 한 번. 그리고 회계기간의 처음은 기초, 회계기간의 말은 기말. 이번 회계기간은 단기, 전년도 회계기간은 전기, 다음은 차기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회계를 하기 위한 시간적 범위 또 했었고, 그 다음 화폐 가치의 공준도 이야기했죠. 모든 회계는 돈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했던 거 기억나나요? 기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느냐? 상법을 기준으로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것과 기업 회계 기준, 그 다음에 KIFRS라는 국제 회계 기준, 회계를 위하기 위한 규칙이 있다고요. 상법 안에 기업 회계 기준,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 이런 기준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빠른 시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학교 오면 김진아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다시 천천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배운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밑에 있는 퀴즈 문제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중간고사 때 나왔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퀴즈 문제에 넣어 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거래가 뭔지, 거래가 무엇인지, 그 다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죠? 회계를 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생겨져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음은 급해요. 여러분 얼른 빨리 보고 싶은데 이렇게 혼자 하는 강의로 해서 너무너무 재미없거든요. 빨리 만날 날 기대하며 오늘 수요일 1, 2교시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